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 영역으로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이 이제 마지막 영역 5번째 영역이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론까지 이 5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25문제에서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해드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 5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3교시의 2번째 영역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3교시에서는 가장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사회복지 행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은 목차를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쭉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목차에 보면 1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있는데 각 장에서 한 문제씩만 나와도 19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6문제는 한 장에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인데요. 사회복지 행정론의 문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총평해 볼 수 있고 사회복지 행정론 같은 경우는 문제 개별적으로 다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어려운 문제 패턴에 해당되는 것이 2문제에서 3문제에 불과할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1장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관, 2장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3장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4장이 조직이론, 5장이 조직구조와 조직의 유형, 6장은 사회복지 조직 환경과 문화, 7장은 서비스 질 관리와 위험 관리, 8장은 리더십, 9장은 인사 관리, 10장은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 11장은 재정 관리, 12장은 정보 관리, 13장은 홍보와 마케팅, 14장은 기획과 의사 결정, 15장은 의사 전달, 16장은 프로그램의 설계, 17장은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18장은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19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19장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슈퍼비전은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의사 전달. 의사 전달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15장에 있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해갖고 18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평가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법령과 좀 연관되어서 출제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매번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본다면 챕터 하나에서 2문제 이상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관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의 개관에서 1절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특성이 페이지로 본다면 3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2절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및 과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되게 이제 과정적인 측면, 포스트 콜베라고 하는 이 과정적인 측면이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 있는 실력 따지기에 아이콘이 많이 붙어 있는 하젠펠드가 말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가장 많죠.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활용할 때 아이콘이 많이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빈출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또 핵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특성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 의 및 범위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면요, 그것을 이제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직화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에요.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끊어요.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자, 위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에서부터 아래로는 일선 조직에서 행하는 사례 관리를 포함하는 관리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 되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른바 미시적 개념이랍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쉽게 전개하기 위해 수행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과 관련 활동 등의 체계적인 계획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지역 사회복지 실천과 같은 하나의 실천 방법의 박스. 자,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행정도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대 방법론이라 할 때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CO, 지역 사회 조직,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 이렇게 해서 5대 방법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천 방법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미시, 협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과잉의 개념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광의 개념, 거시적 개념이 된다. 자, 광의 개념의 1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동그라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함께 사회과학 지식의 적용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행정이니까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의 오른쪽에 시작! 가치지향적 행정기술 적용이라 했습니다. 가치지향적 그 자리에 가치 중립적이라 하면 안 돼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다. 이유는요, 사회복지 플러스 행정이니까. 사회복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인 행정기술을 적용한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별표 하나 치시고.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조직 목표에 대한 모호성과 지지가 결여돼 있어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무 환경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서비스 요구의 조정이 중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술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라든지 행정적 관리 통제에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젠펠드에서 좀 나오게 되니까요.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통점, 두 가지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겠어요?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약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이점은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통점을 봐보죠.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끊어요. 다른 행정과 같이 사회복지 행정에도 적용됩니다. 관리 운영을 객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행정에서 공통점이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조직 내 많은 구성원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정책으로 결정될 각종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 판단과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합니다. 자원 동원과 조직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퍼블릭 윌이라고 하는 공공의지. 자, 공공을 위한 의지, 즉 공익을 위한 의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번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 모두 공공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자, 차이점 들어갑니다. 1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욕구 충족의 동그라미요.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욕구 충족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2번은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끊어요. 자, 동그라미 1,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동그라미 2,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개인적, 사회적 자원 제공해야 되고, 동그라미 3,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보엠이라는 학자가 말한 사회사업의 목적 세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사업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커리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쓰지 않고 사회사업 행정이라고 쓰는
학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사업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 손상된 기능을 회복해주고 사회적인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주고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것들도 행정의 의미가, 사회복지 행정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와 위원회가 됩니다. 이사회 박스, 위원회 박스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고, 즉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 박스, 위원회가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우리 뒤에 목차에 보면 이사회와 위원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사회복지 행정 파트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있죠. 그 자리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프로그램 형태는 협소하다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5번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합니다. 초월의 동그라미, 초월하는 범위를 갖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한다. 오른쪽에 다학문을 쓰면 되겠죠. 사회복지라는 자체가 다학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식적인 범위에서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관은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시킬 책임이 있고 자원 활용에 있어서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자원의 적자 운영을 피해야 합니다. 조직의 최적 기능을 산출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있습니다.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부여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재량권이 크고 이들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합니다.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서비스는 전문 동그라미, 전문 사회사업적인 성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 10번 모든 직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합니다. 참여의 동그라미요.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가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조직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밑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 또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이 행정과정에 참여를 하는 민주적인 형태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력 따지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별표 3개 정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 행정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하젠펠드가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쭉 정리되어 있죠. 9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9번은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젠펠드가 이야기한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특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원료는 인간이 됩니다. 자, 원료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 도덕적 모성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도덕적인 정당성은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도덕적인 모호성은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다양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불완전하죠. 확실하다 하면 안 됩니다. 불완전하다, 불확실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실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표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자,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많다 하면 안 되고요. 거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거의 없다. 자, 여기에서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효과성 평가나 효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평가에 논란이 많죠. 결과평가 논란이 많다. 자, 결과평가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저항, 변화 또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타 조직보다 큽니다. 타 조직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옳지 않은 것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것을 쭉 써드리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죠.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와 기관 직원인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의존도, 환경 의존도나 또는 전문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은 이제 전달 체계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됩니다. 서비스가 전달된다. 마지막, 인간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라는 가치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1번, 변화돼야 될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며 끊어요. 직접 사람을 다룬다. 원료는 인간이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 자리. 2번, 핵심적인 활동은 기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며 일선 성원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이 사회복지사 일선 성원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번입니다. 사용하는 기술이 다양하며 불확실하다. 오른쪽에 완전하다. X. 4번.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하며 끊어요.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평가에 논란이 많고 끊어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다. 그걸 좀 더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로 전문가와 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환경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은 조직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직적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물리적, 그 다음에 물질적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공공, 민간 조직과 관련을 갖고 활동하며 외부의 재정 원천에 주로 의존하므로 끊어요.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인 모호성. 자, 가치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웠는데요.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9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의 의존성,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가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성과평가의 취약성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죠? 결과평가에 논란이 많다라고 했어요.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성과평가의 취약성이 있고 마지막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성을 들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참고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원칙에 사회사업 가치의 원칙,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 욕구의 원칙, 기관 목적의 원칙, 문화적 장의 원칙, 의도적 관계의 원칙, 기관 전체성의 원칙, 전체성의 가로, 전문적 책임의 원칙, 참여의 원칙,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지도력의 원칙, 계획의 원칙, 조직의 원칙, 권한 위임, 다른 말로 권한 이양의 원칙, 권한 통제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행정조직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앞에서 했죠.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권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변화의 원칙, 평가의 원칙, 성장의 원칙, 이렇게 해서 18가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2절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및 과정입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에 거기 써주세요. 개념 정리라고 쓰시면 돼요. 자, 밑에 여러 가지의 그 원칙이 나와요. 5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념만 잡아주시면 된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 측면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 실천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자, 형평성의 동의어는 공평성, 접근성의 동의어는 편익성,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이 5가지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동일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평한 것이라고 하죠.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즉, 동일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는 동일한 혜택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접근성입니다. 배우셨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접근하기가 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근 용이성이라고도 하고 편익성이라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쉽게 동그라미 이용할 수 있는가? 즉,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를 말하는 거죠. 목표 달성의 동그라미.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가 적합했는가? 즉,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합니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보는 거죠. 투입과 산출, 최소의 투입으로 끊어요. 최대의 산출을 달성했는가? 즉,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산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책임성이 있는데요. 책임성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충실히, 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함, 가로 닫고, 충실히 이행했다. 다른 말,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위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행정 이념 중에서 공평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있다. 자, 공평성, 접근성은 보편주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보편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다. 그 다음에 효과성이 있다. 이것은 선별주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선별주의와 조화를 이룬다. 자, 우리가 이제 공평성이라든지 접근성, 이것은 보편주의, 우리가 모든 국민 대상 이렇게 말하는 게 정책에서의 보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편주의와 조화를 이루는데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사회수당. 자, 사회보험을 예로 든다면 사회보험은 상당히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냈다. 그럼 나중에 많이 받아가고 적게 냈다. 적게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평한 연금 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있죠. 접근성, 편익성이 있습니다.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할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사회보험이죠.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딱딱 뭐예요? 급여 이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보험의 운영상 상당히 여기 있는 대로 접근성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 사회보험 가입자들도 상당히 자산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이 공공부조보다는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죠? 네,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공공부조는 아시는 대로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조세로 운영을 하잖아요. 조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부조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그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주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공부조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선별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이 되는 거고, 보편주의인 사회보험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와 연관성 있는 것은 공평성과 접근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2절의 뒷부분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귤릭이 이야기했던 행정의 과정에서 포스트 콜베가 나와 있습니다. 암기법은요, 발음 기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은 조직을 통해 실천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조직을 유지하는 기술에는 끊어요.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가 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쭉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 콜베라고 합니다. 자, 포스트 콜베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사회복지의 행정과정입니다. 포스트 콜베. 자, 첫 번째가 플래닝이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정리한 대로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5개 쭉 세팅해서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의 결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업 달성, 이걸 다른 말로 목표 달성이라 하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 콜베에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1차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거나이징이죠. 오거나이징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도를 생각해 보면 구성원들에게 과업이 할당되는 거예요. 구성원 과업 할당, 구성원 과업 할당, 그리고 자, 조직도와 같이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텝이죠. 스텝은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인사는 우리가 채용,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뭐죠? 디렉션, 뭐예요? 디렉팅 또는 지시, 지휘라고 하는 거죠. 자, 지시, 지휘는 대개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서는 권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자, 권한을 위임한다. 어떠한 일에 대한 지시가 되는데 그 권한을 위임, 이양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죠. CO, 코디네이팅이에요. 조정이라고 하죠. 코디네이팅, 조정. 조정은 우리가 그 업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죠. 뭐 직원 간, 그 다음에 부서 간. 자, 직원 간, 부서 간의 의사소통망을
연결해서 서로 상호 관련 짓는 거예요. 상호 관련 짓는 것을 우리는 바로 조정이라 한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 조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조정하는 거. 의사소통망의 연결이란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망의 연결. 자, 이런 것을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연결할 때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R이 뭐냐? 리포팅이에요. 자, 보고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보고는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을 지원해주는 어떤 기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자, 서비스 등을 기관 등에 알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고의 보고. 뭐 기관장 앞에서 브리핑하는 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제팅, 예산이 됩니다. 재정이라고 하죠. 재정. 자,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지출 이런 거죠. 수익과 지출, 예산 이런 것들이 바로 재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벨리에이팅에서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자, 평가는 효과성, 목표 달성 정도와 또 투입과 산출, 효율성,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측정이 바로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있는 기획, 조직, 인사, 지시, 그 다음에 여기 조정까지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플래닝이라고 하는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획입니다. 플랜은 계획이고요. 플래닝, ing를 붙이면 기획이라 하는데, 자, 1번 별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결정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끊어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변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사회복지행정관은 변화의 목표에 맞추어서 과업을 계획하고 방법과 기술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과업은 뭐죠? 사회복사 1급 시험 합격이죠. 그러면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하는 어떤 활동 계획이에요. 활동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바로 계획이라 한다. 자, 오거나이징, 조직입니다. 1번 별표. 자, 조직의 구조를 설정하는 거다. 구조 설정의 동그라미, 과업이 할당되며, 과업 할당의 동그라미, 할당되며 조정되는 건데요. 과업의 할당은 업무 분담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가로 공식적 구조의 설정, 가로 닫고, 공식적 구조의 설정이 나오면 바로 조직도를 생각해 주시고 오거나이징,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이나 운영 지침에 적시되어 있죠. 그리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직도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게 분명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핑, 인사입니다. 1번 별표. 직원의 채용부터 가로, 채용과 해고, 훈련, 활동 조건의 유지 등 가로 닫고, 활동을 포함하며 사회복지행정 책임관은 직원의 임명뿐만 아니라 교육 동그라미, 훈련 동그라미, 직원의 적절한 활동 환경의 유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보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행정관리자는 이러한 인사관리 과정을 책임지며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을 통해서 직원 훈련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디렉팅이라고 하는 지시지휘입니다. 지시지휘, 행정 책임자는 합리적인 결정,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책임과 권한 동그라미, 직원에게 뭐한다? 효과적으로 위임하며, 위임의 동그라미, 권한 위임을 찾아라. 위임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지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디네이팅입니다. 조정이죠. 조정의 1번 별표. 기관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시작, 상호 관련시키는 기능, 가로 닫고, 상호 관련시키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회복지행정관은 부서 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만들어 유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1번 별표. 1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원회를 조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원회는 프로그램, 인사, 재정, 긴급한 문제 상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포팅이라고 하는 보고를 보겠습니다. 행정가가 기관의 상황을 끌어요. 기관의 직원이나 이사회나 지역사회 재원 제공기관 등에 알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알리기 위한 활동의 밑줄. 이러한 활동에는 기록의 유지,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자, 재정입니다. 예산의 동그라미, 예산 수립은 수입의 확보 방법, 수입의 동그라미, 임금을 지급하는 계획, 지출의 동그라미,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등에 기초하고 모든 재정 기록을 통해 기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출을 위한 권위와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가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건전한 행정 조직상의 계획, 재정 계획, 재정 운영의 통제 등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의 박스요. 자, 인사는 인사관리가 되고, 자, 재정은 재정관리,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밸류에이팅 평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비스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효과성의 동그라미, 효과성과 자원의 투입과 산출에 관련된 효율성 동그라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게 평가다. 이미 설정된 기관 목표에 맞추어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사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효과성을 알아보는 척도나 효율성을 알아보는 척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아보는 척도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효과성 평가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존에 있는 척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척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척도들이 기관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척도들을 활용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말한 대로 결과평가에 논란이 많아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큰 게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다라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역사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